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여러분 혹시 케네스 피셔라고 알고 계신가요? 캔 피셔라고도 하죠. 혹시 모르시면 피셔 인베스트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피셔 인베스트 말고요. 미국에서 약 10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가 바로 그림의 케네스 피셔라는 사람이고요. 그의 개인 자산은 약 43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조금 안 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유명한 바로 필립 피셔입니다. 이 아버지만 봐도 굉장히 부럽죠. 케네스 피셔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걸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자퇴한 이유도 굉장한데요. 바로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나는 이거 못 배우겠다 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곧바로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전문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제 졸업을 하죠. 졸업한 후에는 아버지의 회사 피셔앤컴퍼니에 들어가서 바로 투자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현재 약 1000억 달러를 운용하는 회사로 키워냈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유명한 투자의 대가 케네스 피셔와 잠깐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주식 몇 종목만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케네스 피셔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지인분들도 종목 추천 좀 해달라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이 아니죠. 케네스 피셔와 잠깐 대화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런 투자 대가의 통찰력, 즉 인사이트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통찰력을 배우려면 단 한 번의 만남으로는 사실 어림도 없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4-5시간 이상은 대화를 하거나 인터뷰를 해야만 조금의 통찰력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케네스 피셔가 우리랑 일주일 내내 4-5시간 만나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산이 5조 원 가까이 되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자기가 책을 쓴다는 건 당연히 돈 때문이 아니겠죠. 기록으로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역사에 남기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설명드릴 페이지2 출판사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이 케네스 피셔가 직접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가들의 책을 보면은 어디서나 한번 들어봄직한 그런 뻔한 소리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절대 잃지 마라, 아니면 평생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사지 마라, 뭐 이런 소리죠. 사실 누가 잃고 싶어서 잃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는 거지. 주가가 한 3개월만 안 올라도 뭐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막 고민되고 환장하겠는데 또 무슨 평생을 또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이 책도 정말 뻔한 소리만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소개도 안 시켜드렸겠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뻔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는 그저 미신일 뿐이며 그 반대로 해야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이 책에서 케네스 피셔의 통찰력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10장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이 제목의 내용부터인데요. 증권방송이나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지금은 시장이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당분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다가 시장이 다시 안정되면 그때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듣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거나 또는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큰 시기를 사람들은 시장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깨끗이 사라지면 정말 주가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두가 기대하는 시장이 찾아왔었나요? 지난 2020년 코로나 침체 당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주식시장이 급락했고요. 2020년 3월부터 주가가 용수철처럼 급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또 4월에는 이렇게 급반등하는 주가가 다시 또 내려앉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난해 3, 4월에 굉장히 불확실한 장세가 펼쳐졌다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요. 대부분 지금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움직이자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약세장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게 나은 선택일까요? 케네스 피셔는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요. 오히려 불확실할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확실성의 대가는 상당히 비싸다. 실제로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고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할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또 종교서적 같은 헛소리냐, 난해한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드리면 차트는 지난 2020년 그리고 현재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림처럼 코로나 급락이 있었던 3월 이후 그리고 2020년 말쯤이 다 되어서야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백신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말끔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하지만 2020년 말쯤 요 시기가 돼서야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 침체 이후 경기가 회복된다 확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사라진 시점에 투자를 한다면 거의 다우지수 3만 포인트에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일정한 수익은 보겠지만 한참 오른 이 박스친 상승의 구간은 전부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케네스 피셔가 말한 확실성의 대가는 상당히 비싸다. 실제로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고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할 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차트를 뒤로 되돌려 놓고 보면 누군들 그런 말을 못하겠냐. 근데 만약에 대공황 때처럼 코로나 침체 이후에 주식시장이 더 빠졌다면 또 다른 소리를 할걸?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이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시기가 2013년입니다. 그리고 실제 케네스 피셔가 CEO로 있는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는 지난 2020년 3월에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장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 3월에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고 삭제를 한번 하고요. 4월에 다시 영상을 올렸어요.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돌아보면 굉장히 정확했는데 3월에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가 매수해라 이런 말만 해도 욕을 먹던 시장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2020년 3월 4월에 지금 이제 주식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런 영상들 연속적으로 올렸다가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이 적은 시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손실 볼 확률이 가장 적은 시점은 역시나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말하는 케네스 피셔의 통찰력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도 강세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죠. 미국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미국의 실물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무슨 강세장이냐 이 말이 4월부터 나왔죠. 실제로 올해 초까지도 미국 실물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주식시장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렸죠. 우리 대부분은 이 새로이 시작한 강세장을 믿지 못하고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못해서 큰 수익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하게 되면 지금같이 강세장 초기에 V자 반등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런 막대한 수익을 전부 놓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두고 모욕의 대가 The Great Humiliator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말로 아주 큰 창피를 주는 사람, 큰 모욕을 주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주식시장을 이렇게 표현했냐. 주식시장에서는 마치 강세장이 끝날 때쯤에 약세장에 진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큰 손실을 보게 만들고요. 반대로 가장 좋지 않은 구간에 강세장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기만하고 큰 모욕감을 안겨준다 이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투자해야 될 시점을 이렇게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케네스 피셔도 급락하는 약세장의 최저점 구간이 어디인지 자기도 정확히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다만 두 가지 확실한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가 모은 소중한 자산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심장이 으깨지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성이 높은 시기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시점이다.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가 완전히 개판이고 현실이 너무 비관적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매수해보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그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부분은 소형주가 항상 우월할까? 이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기술을 먼저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는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항상 수익을 내던 트레이딩 기법들이 전부 안 통하더라 이걸 체험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죠. 그 이후에 뭐 분석을 하는 방법, 뭐 가치 투자하는 방법 등을 배웠는데 처음에
회사에 만난 분들이 하필이면 중소형 가치주를 굉장히 신봉하시던 분들과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소형 가치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항상 우월한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미신에 빠져있던 적이 있습니다. 케네스 피셔는 9장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소형 가치주가 영원토록 우월한 수익률을 준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중소형 가치주에만 투자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형 성장주에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기술주만 사는 사람도 있고, 우량주만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이런 카테고리에 대한 열혈 팬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런 믿음은 모두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림처럼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에는 대형 성장주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90년대 말에는 기술주들이 크게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금융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 말에는 신흥국 주식들이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이때쯤에는 중소형주가 다시 크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대형주가 상승을 하다가 2015년에 접어들면서 기술주들이 큰 상승을 보이죠.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섹터만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약세장에 대형주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시작될 때 역시나 급등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승하는 기간이 대형주보다 더 짧다는 거죠. 과거 장기간 이어진 강세장에서 대부분 대형주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한 중소형 투자자조차도 미쳐버리는 그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 가치주가 항상 대형주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거둔다, 이 말은 잘못됐다는 말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형주도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림처럼 역사적으로 우량주, 기술주, 금융주, 신흥국 주식 등 특정 카테고리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도주는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형주의 열혈 팬 집단에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하필 니프티 피프티처럼 대형 우량주만 상승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열혈 팬은 이런 흐름을 장기간 애써 무시합니다. 곧 폭락할 거야. 왜냐하면은 대형주들 PER이 지금 너무 높잖아. 결국 주가는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계속 자기 위안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주도주가 바뀔 무렵이 되어서야 내가 이제까지 지켜봤더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우량주가 최고야. 이제부터는 대형 우량주만 장기 투자해야겠어 라면서 막차에 딱 올라타게 된다는 거죠. 켄 피셔 또한 어느 때 특정한 섹터의 주식들이 크게 상승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책에서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특정한 카테고리와 영원한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하죠. 최근까지 계속 상승하던 기술주가 앞으로 더 갈지 하락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도 기술주와 영원한 사랑에 빠져서 만약에 전체 기술주가 계속 하락하는 하락장에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만 고집하면 안 된다. 자, 이런 통찰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 미국의 부채가 과도해서 주시장이 폭락할까?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케네스 피셔는 미국 정부의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말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선 얼마 전 제 영상에서 이 MMT, 현대화폐이론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기축통화국가에서 정부 부채는 사실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를 늘려서 기축통화국가들은 완전한 고용을 달성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케네스 피셔는 부채의 감당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GDP 대비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79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4% 미만이다가 2002년 이후 최근까지는 계속 2%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GDP 대비해서 2% 미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2030년이 되어서야 2.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미 연준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국채 이자와 원금은 미국 재무부로 전부 귀속이 됩니다. 결국 미 연준이 미국 정부 부채를 많이 매수해주면 매수해줄수록 미국의 GDP 대비해서 이자 지급액은 점점점 낮아지고 미국 정부의 부채 감당 능력은 점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상 케네스 피셔도 이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부의 안정성을 판단한다면 MMT, 현대화폐이론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만약에 중국이 대량으로 내다 팔면 미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미국 경제가 망가질 거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도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유통시장에 미국채를 대량으로 팔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달러로 채권에 표시된 약정 이자를 지급해주는 한 미국채를 살 글로벌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일시에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해서 미국채 5년물 금리가 만약에 5%로 급등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미국채를 사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죠. 이것은 미국채 5년물 금리가 당장 내일 5%로 급등한다고 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채 금리 급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다면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결국에 은행 이자와 단기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5년 만기 미국채 금리를 만약에 지금 5%에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조만간 5년물 미국채는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가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팔아도 현재 상황에서 미국채 그것도 5% 이자를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16년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채 금리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한다 그래도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페이지2 출판사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이 책으로 저자 케네스 피셔의 통찰력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2차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물 경기가 최악인데 주식시장이 급등하는군. 변동성이 너무 커서 폭락할 거야. 잠시 매수를 좀 보류할까? 이게 1차적인 사고라면 주식시장이 가장 안전한 시점은 모두 절망하고 실물 경제가 최악인 시점이구나. 그래서 난 매수할 거야. 이게 바로 2차적인 사고입니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1차적인 사고를 넘어서 2차적인 사고를 할 때 수익이 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사고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투자의 대가들의 책은 바로 이 2차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가들의 책을 읽는 거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